희생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은 변화의 출발점이지만 그 출발점에서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려면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이상을 묻는 것이 아니다. 희생이 반복되는 구조를 넘어 우리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다음 단계를 묻는 것이다. 희생의 구조는 단단해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결코 영원하지 않았다. 어떤 구조든 어떤 규범이든 어떤 가치든 사람들이 그것을 정상이라고 믿을 때만 유지된다. 그러나 그 정상성에 금이 갈 때 사회는 가장 큰 변화를 맞는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 정보가 넘치고 고통이 보도되고 불평등이 숫자로 드러나며 사람들의 의식이 더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은 나 하나로 무엇이 바뀌겠어라고 말하며 사회 변화를 거대한 힘에게만 맡기려 한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역사는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돌리고 조금씩 생각을 바꿀 때 움직였다. 거대한 흐름은 경험의 누적에서 생긴다. 그 경험의 누적이 시대의 감정과 인식을 바꾸고 그 인식이 제도와 시스템을 압박한다. 그렇다면 희생 이후의 사회는 무엇을 필요로 할까? 첫째는 책임의 확장이다. 책임은 죄책감이 아니다. 책임이란 이 구조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다. 우리 모두는 사회적 구조의 일부이고 그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든 의도하든 하지 않든 영향을 준다. 책임을 확대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위치가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인지 인식하는 일, 그리고 그 인식으로 인해 더 윤리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결심이다. 둘째는 연대의 복원이다. 현대 사회는 개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자기개발, 경쟁, 성과, 효율. 이 네 단어가 사람들의 관계를 조각내고 타인의 아픔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켰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혼자 설 수 없고 공동체의 지지 속에서 가장 강한 힘을 낸다. 연대란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라는 뜻이 아니다. 단지 그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그건 내 문제야 라는 말 대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라는 질문을 함께 나누는 것. 연대는 그렇게 시작된다. 셋째는 관심의 이동이다. 지금까지 사회는 눈에 잘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다. 성공한 사람, 큰 목소리, 큰 문제, 큰 사건. 하지만 희생은 대부분 그늘에서, 주변부에서,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다. 관심을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옮기는 것, 그 작은 이동이 희생의 구조를 뒤흔드는 출발점이 된다. 희생을 넘어서는 사회에는 타인의 고통을 인식할 수 있는 감수성이 필요하다. 감수성은 약함이 아니다. 감수성은 용기다. 세상이 문제라고 말하지 않는 문제들을 내가 먼저 문제라고 말하는 것. 그 용기가 감수성이다. 그런데 감수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감수성은 훈련되고 선택되는 것이다. 뉴스에서 본 비극을 단순한 사건으로 소비하지 않는 것, 누군가의 상처를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기지 않는 것,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예민하다고 폄하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훈련들이 감수성을 자라게 한다. 희생 이후의 사회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어떤 기준으로 인간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지금처럼 경쟁과 결과 중심의 기준을 유지한다면 희생은 형태만 바뀐 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기준을 바꾸면 사회 전체의 흐름이 달라진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성과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닌 존엄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희생을 강요하던 기준은 약해진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가 등장한다. 그 가치는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자리 잡는 순간 사회는 더 이상 누군가의 고통을 비용으로 삼아 발전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변화를 향한 결심이다. 희생 이후의 사회를 만드는 일은 거창하지 않다. 법을 바꾸거나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행동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단 한 번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선택 하나만으로 이미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결국 희생 이후의 사회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더 나아지려는 의지만 요구한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따뜻한 선택을 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을 갖고 조금 더 인간다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그 작은 변화가 희생의 역사를 끊고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다음 시대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된다.
희생 이후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다음으로 직면해야 하는 요소는 관점의 전환이다.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 사람을 해석하는 방식,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를 고치고 문화적 담론을 만들어도 희생은 형태만 달라질 뿐 다시 반복된다. 관점의 전환은 거창하지 않다. 그러나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관점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 우리가 배워온 문화, 우리가 익숙해진 판단 기준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이다. 관점은 언어처럼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우리는 그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회적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자 많은 이들은 그건 그 사람의 선택 때문일 거야. 노력을 덜 했겠지. 라는 해석부터 떠올린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의 원인으로 단정하는 아주 익숙한 시선이다. 그러나 이 익숙함이 바로 희생을 만든다. 우리는 사회적 구조가 어떻게 이 사람의 선택을 제한하고 어떤 배경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관점이 좁아져 있기 때문이다. 관점을 전환한다는 것은 단순히 구조적 문제를 보자라는 수준을 넘는다. 그보다 더 깊은 단계인 타인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점 전환은 세 가지 과정에서 일어난다. 첫째, 문제의 위치를 개인에서 구조로 이동시키는 것.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면 그 원인을 빠르게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심리적 특성을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한다. 타인의 문제는 성격이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구조적 원인은 거의 보지 않는다. 그러나 희생의 구조는 대부분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조건의 결과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문제의 무게는 개인에게서 구조로 이동한다. 이 이동이 관점 전환의 첫걸음이다. 둘째, 타인의 삶을 평가할 때 과정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결과만 본다. 성공했는가? 얼마나 벌었는가?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그러나 그 결과 뒤에는 수많은 배경과 과정이 있다. 가족 환경, 교육 기회, 건강, 사회적 네트워크, 심지어 운과 시대적 조건까지 사람의 삶을 만드는 요소들은 결과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다. 희생 이후의 사회는 결과 중심의 관점에서 과정 중심의 관점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 과정만으로도 사람의 삶은 존엄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희생의 구조는 약해진다. 셋째, 나의 위치가 어떤 프레임을 강화하는지 자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사회적 위치를 가진다. 직장에서는 직급, 가정에서는 역할, 사회에서는 계층, 국가적으로는 경제 정문화적 지위.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점을 만든다. 이 기준점이 문제다. 우리는 자신의 기준점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이 기준점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는 장벽이고 누군가에게는 특혜다.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보는 세계가 절대적인 세계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단순하지만 어려운 깨달음이 사회적 희생을 줄이는 핵심이 된다. 관점의 전환은 곧 사람을 다시 보는 일이다. 사람을 결과로 보지 않고 표면으로 보지 않고 이미지로 보지 않고 과정과 배경과 맥락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관점이 변하면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정책이 변하고 결국 사회가 변한다. 희생 이후의 사회는 전문가나 정치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전환한 시민들이 만드는 사회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기준을 의심하는 순간 희생의 구조는 균열을 맞는다. 그 균열이 커질 때 비로소 새로운 사회가 시작된다. 관점이 바뀌는 순간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연대라는 선택이다. 하지만 연대라는 단어는 종종 너무 무겁고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진다. 마치 거대한 운동이나 조직적인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오해되지만 실제로 연대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다. 연대는 언제나 아주 작은 지점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인간적이고 훨씬 미묘하며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다. 연대의 본질은 내가 너 대신 싸워줄게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단순한 태도다. 너의 고통을 너 혼자만의 문제로 두지 않겠다. 바로 이 문장에서 연대의 모든 뿌리가 생겨난다. 희생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고통이 구조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히 자기 잘못이라고 오해한다. 주변 사람들조차 구조를 보지 못한 채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결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침묵하게 된다.
침묵이 길어지면 문제는 더 숨겨지고 희생은 더 깊게 자리 잡는다. 이때 연대는 고립의 벽을 깨는 첫 번째 힘이 된다. 사람은 고립되어 있을 때 구조를 문제 삼지 못한다. 하지만 누군가와 경험을 공유하는 순간 처음으로 구조의 질문을 던질 힘을 얻게 된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다시 정의된다. 이 재정의가 바로 희생 구조를 흔드는 균열이다. 연대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연대는 고통의 사유화를 막아준다. 사회는 개인의 문제를 개인에게만 돌릴 때 편하다. 구조를 고칠 필요도 없고 책임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대가 형성되면 고통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다. 왜 나만 이런가? 라는 절망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뀐다. 질문이 바뀌면 문제의 위치가 바뀌고 문제의 위치가 바뀌면 구조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또한 연대는 두려움을 줄인다. 희생 구조는 늘 두려움을 바탕으로 유지된다. 불이익을 받을까봐, 혼자 싸워야 할까봐,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사람들은 침묵을 선택한다. 그러나 연대는 이 두려움을 나눠 갖게 한다. 혼자 말하면 쉽게 묻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은 목소리를 낼 때 구조는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연대는 개인 한 명의 용기를 두세 배로 증폭시키는 장치다. 개인의 목소리를 사회적 목소리로 바꾸는 힘이 바로 연대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대는 정당성을 만든다. 사회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묻는다. 그게 정말 문제인가요? 하지만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공동의 현실이 된다. 이때 생겨나는 정당성은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다. 정당성이 확보된 순간 사회는 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다. 연대는 결코 거대한 움직임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 연대는 일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순간에 가장 작은 행동으로 시작된다. 어떤 사람이 부당한 평가를 받고 있을 때 원래 그래라고 넘기지 않고 그 기준이 정말 공정한가? 라고 묻는 것. 어떤 이가 가난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고 말할 때 그건 내 탓이라고 하지 않고 왜 이런 조건이 반복될까? 라고 질문하는 것. 학교에서 소외된 아이를 보았을 때 조용한 애라서 그래라고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그 아이의 목소리가 왜 들리지 않는지 생각해보는 것. 이런 순간들이 연대의 시작이다. 연대의 핵심은 누군가의 싸움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앞에 나서서 싸울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낼 필요도 없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보는 방식을 바꿀 수는 있다. 보고, 듣고, 기록하고, 문제라고 인정하는 것. 이 단순한 태도가 연대의 본질이다. 연대가 깊어지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고통이 더 이상 사소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침묵에 묻히던 희생은 더 이상 가려지지 않는다. 문제를 덮어왔던 익숙한 언어들은 힘을 잃는다. 그리고 마침내 연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너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 구조는 바뀔 수 있다. 연대가 희생의 구조를 흔드는 힘이라면 그 다음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것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희생 이후의 사회는 단순히 고통을 줄이는 사회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사회가 움직이는 원리가 바뀌어야 한다. 희생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희생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 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희생은 다른 이름으로 계속 반복된다. 지금의 사회는 능력, 성과, 경쟁, 효율 같은 단어들 위에서 움직인다. 이 네 가지는 얼핏 보면 합리적인 기준처럼 보인다. 누군가가 좋은 결과를 내면 보상을 받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더 빠르게 인정받으며 경쟁을 통해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사고방식은 오랫동안 정상적인 규칙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이 기준은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없고 누군가는 시작점에서부터 이미 뒤처져 있으며 누군가는 더 많은 부담과 책임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차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과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 희생은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그리고 그 희생은 보통 가장 조용한 사람들,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말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희생 이후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일이다. 사람의 가치를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인정하는 사회, 성과가 아니라 존엄을 중심에 둔 사회, 경쟁이 아니라 공존을 핵심 원리로 삼는 사회. 이러한 전환 없이는 희생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과정 중심의 사회란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견디며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제약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하나의 인간적 경험으로 바라보는 사회다. 이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단순한 능력 부족으로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이 겪은 제약과 맥락을 함께 본다. 존엄 중심의 사회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가치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능력이 뛰어나든 부족하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작은 사실이 사회 전체의 기준으로 자리 잡는 사회이다. 그리고 공존 중심의 사회는 우리가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회다. 누군가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 세워지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계와 제도를 설계하는 사회다. 공존은 희생을 부정하고 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모두가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변화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항상 그랬듯 변화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타인의 고통을 가볍게 넘기던 태도를 멈추는 것,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 누군가의 어려움을 바라볼 때 왜? 라고 한 번 더 질문하는 것. 이 세 가지 태도만으로도 희생의 구조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진다. 사회를 바꾸는 힘은 항상 제도나 정책보다 사람들의 인식에서 먼저 시작된다. 인식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문화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제도가 바뀌며, 제도가 바뀌면 구조가 바뀐다. 이 긴 흐름의 시작점은 대단한 지식이나 거대한 행동이 아니라 보겠다는 단순한 의지이다. 우리가 내일을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완벽해질 필요는 없다. 단지 오늘보다 조금 더 깊이 바라보고, 조금 더 따뜻하게 판단하고, 조금 더 느리게 말하고, 조금 더 넓게 이해하면 된다. 그렇게 한 사람의 시선이 바뀌고 그 시선이 또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며 희생을 당연하게 만들었던 오래된 흐름이 멈추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질문과 변화의 끝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단 하나의 결론은 이것이다. 나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 단순하고 오래된 문장이 우리가 앞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 기준을 잃지 않는 순간 희생은 더 이상 시대의 필수가 아닌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과거의 방식이 될 것이다.